안녕하세요. 히스토리 마스터입니다. 지금부터 신라의 역사 이야기 제2부 왕권의 강화와 석탈해의 등장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신라가 6마을의 연맹체에서 하나의 나라로 점차 모습을 갖추어가던 그 시절, 사로국의 왕위는 박씨와 석씨 가문이 번갈아 차지하곤 했다. 박혁거세로부터 시작된 왕통은 석탈해의 집권 이후 점차 가문의 경쟁이 격화되어 갔다. 그 가운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왕위는 박씨 아니면 석씨가 차지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두의 예상을 깨고 또 다른 성씨, 김씨에서 새로운 왕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가 바로 신라의 제13대 왕, 미추 이사금이다. 김미추는 단순히 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주변의 이목을 끌었다. 사람들은 그가 박씨도 석씨도 아닌 제3의 성씨라는 점에서 혼란스러워했다. 그러나 그의 등장에는 단순한 우연 이상의 배경이 존재했다. 신라는 아직 완전히 중앙 집권적인 국가가 아니었고 각 지역의 유력 가문과 족장들이 일정한 힘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김씨 가문은 점차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고 특히 미추는 그 지혜와 온화한 인품으로 귀족들 사이에서도 신망을 얻고 있었다.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된 데에는 단순한 혈통보다는 귀족 세력 간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연합이 크게 작용했다. 당시 박씨와 석씨 간의 오랜 경쟁은 왕권의 약화를 가져왔고 신라의 중심 세력들은 안정적인 통치를 위한 중재자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김미추는 그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양가문 사이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인물로 여겨졌던 것이다. 미추는 즉위하자마자 눈에 띄는 변화보다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내치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는 우선 농업에 힘을 기울였다. 당시 신라는 대부분의 백성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해마다 기후에 따라 흉작과 풍년이 반복되었다. 그는 물길을 정비하고 관계시설을 확대했으며 농기구의 보급을 장려했다. 또 가난한 백성에게 씨앗과 쟁기를 빌려주는 제도를 마련하여 모든 백성이 땅을 일굴 수 있도록 했다. 백성들은 처음엔 그의 정책을 의심스러워했지만 해마다 수확이 늘어나자 점차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또한 그는 귀족들의 권한을 무리하게 억제하거나 반대로 의지하지도 않았다. 박씨와 석씨 출신 귀족들에게도 일정한 권한과 명예를 유지하게 하면서 동시에 김씨 가문의 인물들을 요직에 하나씩 배치하였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김씨 가문의 입지를 강화하면서도 박씨와 석씨의 반발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려는 절묘한 균형 감각은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즉위를 달가워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다. 특히 박씨와 석씨 가문 내 일부 강경파는 신라의 정통은 우리 가문에 있다며 김씨 왕의 즉위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겉으로는 조용한 시기였지만 그 밑바닥에는 조용한 긴장이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미추는 이런 분위기를 악화시키기보다는 귀족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방식으로 천천히 왕권의 기반을 다져갔다. 그는 지방을 돌며 백성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각 지역 족장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왕에 대한 충성심을 넓혀 나갔다. 또한 그는 이웃나라들과의 외교에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다. 고구려, 백제와는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일정한 조공과 우호 관계를 통해 국경의 안정을 도모했다. 당시 고구려는 점차 세력을 키우고 있었고 백제 또한 만만치 않은 위세를 자랑하던 시기였다. 신라가 섣불리 충돌했다가는 국력을 소모할 우려가 컸기에 미추는 내정을 다진 후에야 대외적으로 발을 넓히겠다는 계산을 갖고 있었다. 미추는 또 하나의 중요한 유산을 남긴다. 그는 신라인들에게 김씨 가문이 왕이 될 수 있는 성씨라는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김씨는 유력 가문 중 하나였을 뿐이지만 그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달라졌다. 사람들은 이제 김씨 역시 신라를 다스릴 수 있는 정통성을 갖춘 가문이라고 여기게 된 것이다. 이로써 신라는 세 성씨가 서로를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는 다성씨 정치 체제로 나아가게 되었고 이는 훗날 김씨 왕조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된다. 그가 왕위에 있던 기간 동안 큰 전쟁은 없었지만 오히려 그의 통치는 신라 내부가 숨을 고르고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소중한 시기였다. 눈에 띄는 업적보다는 묵묵한 내정과 조율로 다져진 그의 정치 방식은 후대의 왕들에게도 하나의 본보기가 되었다. 백성들은 그를 두고 조용한 군주였지만 참된 왕이었다고 회상했다. 이렇게 김미추의 즉위는 단순히 한 명의 왕의 등극이 아니라 신라 왕권의 구조 자체가 변화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그는 격동의 시기 속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백성의 삶을 지탱하며 왕실의 정통성을 새로이 써내려간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의 조용한 시작은
곧 이어질 김씨 왕조의 찬란한 시대를 예고하고 있었다. 신라의 아침 하늘은 여전히 푸르렀지만 그 아래 땅에서는 이미 조용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미추 이사금이 김씨 가문 최초로 왕위에 오른 뒤 신라는 잠시 평화로워 보였지만 권력의 물결은 언제나 그렇듯 겉으로는 잔잔하고 속으로는 요동치는 법이었다. 미추왕은 박씨와 석씨 두 가문이 오랫동안 번갈아 왕위를 계승해온 전통 속에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낸 인물이었다. 그는 농사를 장려하고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힘을 기울이며 백성들의 신망을 얻었다. 시기적으로 기근이 잦던 시절이었기에 미추왕의 농업 장려 정책은 민심을 빠르게 끌어들였다. 저수지를 만들고 관계시설을 정비하며 농번기에는 세금을 유예하거나 줄여주는 등의 정책을 통해 백성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갔다. 이로 인해 김씨 왕에 대한 호감도는 점점 높아졌고 이는 곧 김씨 가문 전체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하지만 권력의 흐름은 단순하지 않았다. 미추왕이 아무리 온화한 성품으로 백성을 대하고 귀족들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왕조의 등장은 기존 질서에 깊은 균열을 불러왔다. 특히 석씨 가문은 이전까지 군사와 외교, 심지어 상업에까지 큰 영향력을 행사해온 세력이었는데 이들이 보기엔 김씨 가문의 성장과 미추왕의 개혁은 곧 자신들의 입지를 좁히는 움직임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 겉으로는 충성을 맹세한 박씨와 석씨 귀족들이었지만 실상 그들은 김씨 중심의 왕실이 완전히 자리를 잡기 전에 다시금 균형을 되찾으려는 속내를 숨기고 있었다. 그들은 연회를 열고 사적인 모임에서 옛 시절의 위상을 회상하며 점점 자신들만의 결속을 다지기 시작했다. 미추왕도 이 같은 움직임을 모르는 바 아니었으나 그는 충돌을 피하고자 최대한 조율자의 역할을 자처했다. 신라의 하늘은 하나지만 그 뿌리는 셋이니 그 모두를 껴안아야 나라가 평안할 것이다. 미추왕은 자주 이렇게 말하며 세 가문 간의 조화를 강조했다. 하지만 왕이 아무리 중립을 외쳐도 권력의 핵심이 바뀌는 순간 갈등은 불가피했다. 특히 석씨 가문 출신의 일부 귀족들은 군사력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되살리려 했다. 그들은 국경 수비대를 자신들의 사람으로 채워 넣으며 무기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지방의 군장들과 은밀한 연락을 주고받았다. 또 상업에서도 세력을 확장하며 시장의 물자 흐름을 자신들의 손으로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예를 들어 철기나 말 같은 전략 물자의 유통 경로를 장악해 국왕의 군사 조달 능력을 제한하려는 시도까지 있었다. 이런 흐름은 단순한 경제적 갈등을 넘어 정치적 암투의 신호탄이었다. 석씨 귀족들은 왕은 농사나 돌보는 이사금이요. 나라는 여전히 귀족이 지킨다는 식의 말을 은밀히 퍼뜨렸다. 겉보기엔 왕권을 존중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왕의 정통성을 깎아내리는 위험한 발언이었다. 미추왕은 이러한 변화에 맞서 무력으로 억누르기보다는 회유와 포용을 우선시했다. 그는 석씨 출신의 장수 몇몇을 국경 수비와 왕실 경호대로 등용함으로써 충성을 유도했다. 또 상업에 대해서는 시장의 질서를 정비하고 일부 상권을 공공이 관리하는 구조로 바꿨다. 이것은 석씨 가문이 독점하던 상업적 이권을 분산시키는 조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은 곧 귀족 전체의 경고처럼 다가왔다. 권력이 중앙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박씨 귀족들마저 서서히 불안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김씨 가문이 농업, 상업, 군사에 차례로 손을 뻗는 상황에서 왕은 단지 상징이라는 기존의 인식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신라 사회는 계층 구조가 고착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귀족들은 점점 자신들의 자녀에게만 고위 관직을 물려주는 경향을 보였고 평민과 천민은 더욱 확고한 벽에 가로막히게 되었다. 왕실도 이에 일정 부분 관여하고 있었는데 안정적인 통치를 위해 귀족과 평민의 역할을 분명히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긴 것이다. 특히 토지에 기반한 권력 구조는 귀족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렇듯 겉으로는 미추왕의 온건한 정책과 백성을 향한 사랑이 돋보이던 시기였지만 그 이면에서는 왕실과 귀족 간의 권한 다툼, 계층 간의 갈등, 권력 재편성의 조짐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다음 왕대, 더 큰 파도를 예고하는 조용한 불씨가 되어 신라의 심장 깊은 곳에서 은밀히 타오르고 있었다. 신라는 아직도 여전히 작고 연약한 나라였다. 하지만 내부의 권력 게임은 이미 거대한 제국 못지않은 복잡함을 갖추고 있었고 이것이 훗날 김씨 왕조의 정통성과 중앙 집권 체제를 완성해가는 데 있어 큰 갈림길로 작용할 터였다. 미추왕은 그저 그 흐름의 시작점에 섰을 뿐이었다. 신라의 대지가 다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을 때 사람들은 새로운 왕의 이름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김씨 왕족 출신의 뇌물이라는 인물. 그는 단순히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를 이사금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가 선택한 칭호는 바로 마립간이었다. 마립간. 백성들은 처음 듣는 말에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곧 그 이름이 갖는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이사금이 형님처럼 족장들 사이에서 어른 대접을 받는 의미였다면 마립간은 말 그대로 모든 족장 위의 선자였다. 다시 말해 뇌물은 더 이상 여러 마을이나 귀족들의 연합 속에서 조정되고 절충되는 왕이 아니라 신라 전체를 하나로 묶는 중심 권력, 그 정점에 서고자 했던 것이다. 그의 등장은 단순한 왕위 계승을 넘어 신라가 본격적으로 하나의 국가 체제를 갖추는 전환점이었다. 물론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뇌물은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 그는 우선 왕실과 직접 연결되는 김씨 가문의 세력을 강화했다. 친인척을 중심으로 한 충성도 높은 인재들을 가까이 두고 박씨와 석씨의 핵심 인물들은 점차 주변으로 밀려났다. 하지만 뇌물은 그저 자기 가문만의 세력을 키운 왕이 아니었다. 그는 신라 전역을 하나의 체계로 묶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각지에 파견된 촌장과 족장들을 정기적으로 불러 회의를 열게 하고 세금 체계를 정비했으며 특히 군사 조직을 왕실 직속으로 재편하려 했다. 그것은 곧 군사력을 통한 실질적인 권력 장악을 의미했다. 이러한 중앙 집권 체제 실험은 곧 외부와의 관계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당시 한반도 북부에는 이미 강력한 세력을 갖춘 고구려가 있었다. 뇌물은 고구려와의 관계를 단순히 외교적 거리에서 머무르지 않고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경계하는 복합적인 방식으로 접근했다. 한 번은 외국의 해적이 신라의 해안가를 습격한 일이 있었다. 뇌물은 혼자 힘으로 이들을 막기 어려움을 알고 있었다. 이때 고구려의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고 고구려는 마침 좋은 기회라며 흔쾌히 군대를 보냈다. 외와의 충돌에서 신라-고구려 연합은 승리를 거두었고 백성들은 뇌물의 지도력에 더욱 신뢰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고구려의 도움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 일 이후 신라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다. 고구려의 사신이 자주 드나들었고 때로는 뇌물에게 불쾌한 요구도 해왔다. 이는 뇌물에게 새로운 고민을 안겨주었다. 외부의 힘을 이용하는 것과 그 힘에 종속되지 않는 것 사이의 균형. 그는 그 외줄타기를 조심스레 이어갔다. 한편 나라 안팎의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뇌물은 백성들의 삶에도 관심을 두었다. 그는 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관계시설을 확장하고 각지에 저장고를 설치했다. 특히 흉년이 들었을 때도 백성들이 굶지 않도록 곡식을 배급하게 하였고 그 덕분에 사람들은 뇌물마립간 아래에선 굶주림도 멀어진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뇌물의 정책이 항상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특히 귀족들 사이에서는 뇌물의 권력 집중을 불편해하는 이들이 있었다. 이전까지는 왕과 귀족이 힘을 나누는 구조였다면 뇌물은 그 중심을 명확히 왕으로 바꾸고자 했다. 이는 곧 권한을 잃어가는 귀족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석씨 가문 일부는 무기를 비밀리에 제조하기 시작했고 박씨 쪽에서는 상인들과 연계하여 독자적인 세력 기반을 다지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그러나 뇌물은 이 같은 움직임을 꿰뚫고 있었고 무력 충돌 없이 이들을 포섭하거나 외곽으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뇌물은 피해 숙청보다는 명분의 장악을 택한 지도자였다. 그의 이러한 정치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발했다. 점차 왕을 중심으로 한 정치는 뿌리를 내렸고 신라는 조금씩 진정한 국가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지방마다 관리를 파견하고 군사 조직은 짜임새를 갖추었으며 왕실의 권위는 말 그대로 신라 전역에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이제 왕을 부름받는 자가 아니라 명하는 자로 보기 시작했다. 뇌물이 선택한 마립간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신라가 진정한 의미의 왕국으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되었고 이후 김씨 왕조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용어로 자리 잡았다. 물론 그 길이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권력은 늘 도전받기 마련이었고 귀족들과의 갈등, 외부 세력의 간섭, 백성들의 불만은 여전히 존재했다. 그러나 뇌물은 그 모든 균열을 하나로 엮으며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지도자였다. 이처럼 뇌물의 통치는 단순한 왕위 계승이 아닌 신라라는 나라가 진정한 국가로 변화하는 커다란 물줄기였다. 마립간. 그 단어는 이제 신라의 중심이자 미래를 여는 열쇠로 자리 잡았고 뇌물은 그 물꼬를 튼 선구자였다. 앞으로의 신라 그리고 김씨 왕조의 역사는 이마립간이라는 왕을 기점으로 완전히 다른 색을 띠기 시작한다. 때는 4세기 말 신라는 점점 자라나는 나라였다.
뇌물마립간이 왕위에 오른 지도 수년이 지나고 그는 서서히 왕권을 강화해가며 중심을 다져가고 있었다. 그러나 신라의 외곽은 평온하지 않았다. 남쪽 바다를 넘어 외의 침입이 잦아졌고 국경을 지키는 병사들은 점점 지쳐갔다. 산과 들을 넘어 쳐들어오는 외의 기병대는 빠르고 거칠었다. 마을을 약탈하고 백성들을 노예로 끌고 가기도 했다. 신라는 아직 그들을 막아낼 튼튼한 군사력이나 제도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뇌물마립간은 고심 끝에 하나의 결단을 내렸다. 그것은 동맹이자 동시에 굴욕일 수도 있는 선택이었다. 북방의 강국 고구려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그 당시에 고구려는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특히 왕위에 오른 광개토대왕은 이름처럼 영토를 넓히는 왕이었다. 그는 백제와 거란을 정벌하고 압록강을 넘어 북방의 유목 민족들과도 맞붙고 있었다. 강력한 군사력과 카리스마를 지닌 그는 신라에겐 천군만마 같은 존재였다. 신라 사신이 고구려 궁궐에 도착해 외침의 위급함을 호소했을 때 광개토대왕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바로 대규모 군사 5만을 편성하여 신라 땅으로 보냈다. 그 군대는 흑색의 갑옷을 입고 말발굽 소리를 울리며 낙동강을 건넜다. 신라인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 위험을 바라봤다. 왜군은 북방의 군대가 다가오자 놀라 도망치거나 저항하다 무참히 무너졌다. 전투는 신라 남쪽에서 일어났다. 광개토대왕의 군대는 왜군을 압도적으로 몰아냈다. 전투 후 살아남은 왜의 장수들은 고구려 군대의 포로가 되었고 왜의 선단은 불타거나 바다로 도망쳤다. 백성들은 광개토대왕의 은혜에 감격했고 뇌물마립간은 그를 높이 칭송하며 금은 보화를 보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고구려 군대는 물러가지 않았다. 그들은 신라의 요지에 병영을 세우고 주요 길목을 차지했다. 왜의 재침입에 대비한다는 명목이었지만 그 실상은 신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었다. 고구려 병사들은 시장에서 신라인들과 섞였고 때로는 물자와 식량을 무리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뇌물마립간은 이를 못마땅했지만 대놓고 불만을 표현할 수 없었다. 그가 신라 왕이긴 했지만 지금 그의 곁에는 수만의 고구려 군대가 주둔해 있었던 것이다. 신라 귀족들 사이에서는 동요가 일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는 고구려의 속국이 된 것이냐? 는 말이 돌기 시작했고 박씨와 석씨 가문은 이 틈을 타 다시 왕권에 대한 영향력을 끌어올리려 했다. 특히 군사권을 가진 석씨 가문은 고구려와의 접촉을 통해 자신들의 입지를 넓히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뇌물마립간은 이런 상황을 외교로 풀고자 했다. 그는 다시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 병사들이 백성들과 잘 지내도록 지도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신라가 고구려의 충성스런 우방임을 강조하는 문서를 보냈다. 이에 광개토대왕은 일부 병력을 철수시키고 신라의 자치를 인정하는 형태를 취했다. 하지만 광개토 왕릉비에는 신라가 고구려에 조공을 바쳤고 고구려의 덕으로 왜를 물리쳤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훗날 역사적으로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 되었다. 신라 백성들 중 일부는 고구려 군사들과의 접촉을 통해 북방의 문화와 병법을 배우기도 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신라 군사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시기의 경험은 신라인들 사이에 뼈아픈 기억으로 남았다. 힘이 없으면 누구에게든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이 왕실과 귀족 모두에게 깊이 새겨진 것이다. 그 이후 신라는 군사체제를 점차 정비해 나가기 시작한다. 마립간 체제는 강한 왕권을 바탕으로 귀족의 세력을 억제하고 나라 전체를 중앙에서 통제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는 훗날 지증왕과 버풍왕, 진흥왕 시대로 이어지는 국가 체제의 기틀이 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바로 이 시기였다. 광개토대왕의 군대가 남하하고 신라에 주둔하며 남긴 역사적 흔적. 그것은 단순한 원조가 아닌 자주와 속국 사이의 경계에 선 외교의 딜레마였다. 뇌물마립간은 그 틈에서 줄타기를 해야 했고 그의 선택은 짧게는 신라를 구했고 길게는 왕권 강화의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가 무릎 꿇어야 했던 현실은 신라가 아직도 강대국들 사이에서 흔들리는 작은 나라였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는 훗날 신라가 스스로의 힘으로 통일을 이루기까지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외와의 끝없는 줄다리기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른다. 뇌물마립간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광개토대왕의 군대는 분명 신라를 구원한 영웅이었다. 외의 침입으로 무너질 뻔한 왕도는 고구려의 철기군단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백성들은 고구려 장수님 만세를 외치며 환호했다. 그러나 환호성이 가라앉은 후 그 뒤에 남은 것은 신라 왕실이 감당해야 할 무거운 현실이었다. 고구려의 군대는 돌아가지 않았다. 왕경의 북쪽 낙랑과 연결된 평야에는 고구려 군사 주둔지가 세워졌다.
처음엔 보급과 수습을 위한 임시 주둔이라 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고 해가 지나도 고구려 군대는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 장수는 변하지 않았고 그들의 말은 더욱 당당해졌다. 신라인들의 눈빛엔 점차 경계심이 스며들었다. 시장에선 고구려 병사들이 세금도 내지 않고 곡물을 가져갔고 신라 관리들이 항의하면 칼을 뽑았다. 그들은 우리는 너희를 지켜주는 고구려의 사자다라며 마치 이곳이 자신들의 영토인 양 행동했다. 뇌물은 왕실회의에서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우리가 그들을 불러들이긴 했으나 언제 돌려보낸다 약조한 적도 없다. 지금 이 땅이 누구의 것인가? 그러나 귀족들은 말이 없었다. 특히 석씨 가문과 박씨 가문의 수장은 미묘한 침묵을 유지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숙이고 어떤 이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누구도 확고히 고구려 군대를 몰아내자 말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고구려가 무서웠다. 광개토대왕의 강병은 백제를 압도했고 만주와 요동까지 영향력을 뻗치고 있었다. 그런 고구려에 맞서는 건 곧 멸망을 의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계속 이대로 살아가다간 신라는 껍데기만 남은 채 고구려의 속국으로 전락할 것이 분명했다. 백성들의 불만도 점점 거세졌다. 고구려 군대가 있는 곳 근처의 마을에서는 밤마다 사건이 일어났다. 가축을 빼앗기고 여인을 유린당했다는 이야기가 소문처럼 퍼졌다. 뇌물왕은 군주로서 분노했고 장군들을 소집해 군사 재정비를 명했다. 그러나 고구려군의 존재는 그 자체로 위협이었고 신라군은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다. 뇌물마립가는 마침내 사신을 고구려에 보냈다. 신라왕 뇌물이 광개토태왕께 삼가 감사 인사를 전하옵니다. 다만 신라 땅은 이제 안정을 되찾았으니 병사들을 조국으로 되돌려 보내주시길 간청하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간결했다. 신라가 왜 침입을 다시 받는 날 누가 지켜줄 것인가? 고구려는 신라를 형제라 여긴다. 형제가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것이 도리이니 병사들은 아직 돌아가지 않겠다. 사신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뇌물은 입술을 깨물었다. 고구려는 의리를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행동은 이미 간섭의 경지를 넘어서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왕실 내 분열이 가속화됐다. 일부 귀족들은 오히려 고구려와의 밀착을 주장하며 이참에 백제를 함께 견제하자고 나섰다. 고구려를 등에 업으면 백제를 누르고 한반도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특히 석씨 가문의 일부는 고구려 장수와 사적으로 교류하며 이권을 얻고자 했다. 반면 김씨 왕족을 중심으로 한 일부 세력은 신라의 자주성을 지켜야 한다며 군사 재건과 내정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갈등은 조용한 밤마다 치열해졌다. 연회석상에서도 칼날 없는 설전이 오갔고 술이 돌다 보면 우리 왕이냐 고구려의 왕이냐라는 말까지 나왔다. 뇌물마립가는 그런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하지만 그의 심중에도 고민이 깊었다. 나는 신라의 왕이다. 하지만 왕이면서도 다른 나라의 병사들을 함부로 몰아낼 수 없다면 그 또한 진정한 왕이라 할 수 있는가? 하루는 늦은 밤, 뇌물은 자신의 측근 장수인 김구애에게 속내를 털어놓았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그들을 부른 것이지만 이제는 그들이 우리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 광개토대왕은 덕망 있는 군주일 수 있으나 그의 병사들은 이 땅을 마치 전리품으로 여기고 있다. 김구애는 조용히 물었다. 전하, 그렇다면 그 병사들을 몰아낼 계획이 있으십니까? 뇌물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달빛이 내리는 궁궐 마당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이 시기 신라는 겉보기엔 여전히 고요했다. 장터는 열렸고 농사는 지어졌다. 하지만 그 고요함 아래엔 도저히 꺼지지 않는 불씨들이 타오르고 있었다. 고구려 군대의 존재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라가 진정한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시련이었고 내부 분열이라는 검은 그림자를 더욱 짙게 만들고 있었다. 왕실의 고민은 깊어졌고 자존심과 현실 사이의 줄타기는 점점 더 아슬아슬해졌다. 뇌물왕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감사를 표하며 고구려와의 동맹을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자주적 노선을 걷기 위한 준비를 시작할 것인가.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신라가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100년이 달라질 터였다. 고요한 새벽녘, 서라벌의 궁궐 안. 뇌물왕은 오늘도 외롭게 깨어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화려한 왕실의 비단 장막과는 어울리지 않는 고구려 사신이 남기고 간 복남문서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고구려 왕실이 보낸 새로운 요구사항, 곧 신라가 일정한 조공을 바치고 군사적 지시를 따를 것을 암시하는 실로 불편한 외교 문서였다. 뇌물왕의 눈빛은 복잡했다. 그는 광개토대왕이 왜군을 격퇴해준 은혜를 잊지 않았다.
하지만 그 후로도 수년간 주둔한 고구려 군대, 그리고 그들의 사소한 내정 간섭은 신라의 왕권을 점점 갉아먹고 있었다. 백성들은 우리가 고구려의 신하가 되었는가? 라며 속삭였고 귀족들은 점점 갈라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지금 숨을 쉬고 있는가? 아니면 목줄을 쥐어진 채 살아있는 척을 하는가? 그는 비밀리에 소수의 충신들을 모았다. 신은 귀족층이자 청년 관료들로 구성된 이들은 왕의 뜻에 따라 신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준비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 모임의 핵심은 단순히 무기를 준비하거나 군사를 모으는 것이 아니었다. 뇌물왕은 알았다. 진정한 독립은 다음 세대를 키우는 데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왕실 예산의 일부를 비밀리에 돌려 청년 집단 교육 조직을 결성하게 했다. 이들은 기품과 예절, 무예와 지혜를 함께 배우는 새로운 조직이었고 이후 화랑으로 발전하게 되는 씨앗이기도 했다. 이 조직은 처음에는 이름도 없이 시작되었다. 왕이 직접 이끄는 것도 관청의 허가를 받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이들의 교육은 철저했다. 신라의 역사, 고조선의 자긍심, 고구려와 백제의 강점과 약점, 외와의 전쟁에 대한 전략 등을 배웠다. 나아가 무술, 검술, 말을 타는 법, 산악 지형에서의 유격 훈련까지 익혔다. 이들은 왕실의 이름 아래 성장했지만 그 누구도 그들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귀족 중 일부는 이를 두려워했고 일부는 기대했다. 왕실은 이 조직을 통해 다음 세대의 리더십을 잉태하고자 했고 실제로 이 집단에서 자란 이들이 후일 신라의 새로운 개혁을 이끌게 된다. 왕의 가장 가까운 조언자였던 백결 선생은 말했다. 폐하,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건 내일의 칼이 아닙니다. 이 나라를 다시 숨쉬게 할 호흡을 심는 것입니다. 그러나 뇌물왕은 또한 알고 있었다. 외부의 억압만큼이나 내부의 분열이 더 무서운 법이다. 고구려에 기대어 살아가자고 주장하는 구귀족파와 자주적 노선을 걸어야 한다는 신귀족파의 충돌은 조용하지만 치열했다. 각기 다른 지방 호족들의 이해관계, 경제적 지배권, 군사권까지 얽히면서 왕실은 계속 줄타기를 해야 했다. 특히 석씨 가문의 일부는 여전히 강력한 상업권과 군사권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들은 왕의 자주 노선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중 한 인물은 몰래 고구려와 직접 통신을 주고받으며 왕의 의도를 누설하기도 했다. 그 결과 뇌물왕은 자신조차 누구를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워졌다. 그러나 그는 결심했다. 지금 우리가 독립을 선언할 수 없다면 다음 세대가 그 선언을 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왕의 역할이라 믿었다. 그는 한밤중 장차 신라를 이끌 어린 훈련생들에게 은밀히 전언을 보냈다. 너희가 자라날 무렵 신라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고구려도 백제도 외도 두려워할 수 있는 나라. 피로 싸우는 것이 아닌 정신으로 세우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서라벌의 밤은 깊었고 국경 너머 고구려의 군사들은 여전히 신라 땅 어딘가를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뇌물왕과 왕실의 일부는 그 어둠 속에서도 다음 세대를 위한 불씨를 간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씨는 훗날 신라의 찬란한 중흥을 이끌게 될 불꽃이 되었다. 뇌물마립간의 통치 말년, 신라 왕실 안팎의 분위기는 무겁고 조심스러웠다. 외적으로는 고구려의 그늘 속에서 자주권을 시험당했고 내적으로는 차기 왕위를 둘러싼 귀족 간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오랜 시간 동안 박씨, 석씨, 김씨 가문이 번갈아 왕위를 계승해오던 전통은 어느덧 흔들리고 있었다. 왕권이 강화됨에 따라 왕위를 누가 잇느냐는 문제가 곧 국가의 중심, 권력 구조를 결정짓는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뇌물마립간은 이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김씨 가문이 어떠한 방식으로 귀족 사회 속에 뿌리내려왔는지 보아왔고 자신의 즉위 또한 단순한 혈통만이 아닌 정치적 연합의 산물임을 알고 있었다. 때문에 그는 단순히 아들에게 왕위를 넘기는 것을 넘어서 김씨 가문이 신라의 정통 왕가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쉽지 않았다. 당시 신라 사회는 아직 시족 중심의 연맹왕국 성격을 띠고 있었고 각 지방의 호족들과 귀족들이 중앙귀족으로 편입되면서도 여전히 강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들 다수는 김씨 가문이 왕위를 독점하려는 움직임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특히 석씨 가문의 일부 세력은 뇌물 이후 자신들의 가문에서 다시 왕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를 품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뇌물은 정치적 모험을 감행한다. 그는 신라 최고 의결기구인 귀족회의를 소집했다. 이 회의는 겉으로는 왕권에 순종하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국정 방향에 대해 막강한 발언권을 갖고 있었다. 뇌물은 이 자리에서 김씨 가문의 지속적 왕위 계승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었다.
그는 이 결정이 단순한 가문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신라라는 국가 자체의 안정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한 하나가 아니다. 외부의 힘 앞에서 우리는 자주성을 잃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부의 중심이 굳건하면 어떤 외세도 우리를 뒤흔들 수 없다. 나는 오늘 왕실의 중심을 세우고자 한다. 김씨의 피가 흐르는 자들이 왕위를 이어가며 이 나라의 뿌리를 지켜갈 것이다. 뇌물의 단호한 발언은 회의장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일부 귀족은 반발했으나 뇌물의 장기적인 국가 안정론과 그의 통치 동안의 공적에 공감한 다수의 귀족은 결국 그의 뜻에 동의했다. 이렇게 하여 김씨 가문이 왕통을 지속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이는 단순히 후계자 지명을 넘어서 신라의 왕위 계승 규범이 새롭게 자리 잡는 역사적 전환점이었다. 이후 뇌물은 자신의 아들 보코를 정식 후계자로 지명했다. 그는 보코에게 왕이 되기 위한 마음가짐을 일깨우며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다. 강한 왕은 군사를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백성의 마음을 얻는 자다. 힘은 칼에서 나오지 않고 신뢰에서 비롯된다. 내가 내 뒤를 이으려 한다면 김씨의 피가 흐른다는 자부심보다도 신라의 백성을 섬긴다는 책임감을 먼저 품어라. 이 유언은 훗날 보코와 그 후계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고 신라 왕실 내에서는 김씨 혈통의 정통성을 넘어 왕이 지녀야 할 정치 철학의 기초로 전해지게 되었다. 김씨 왕조의 제도화는 또 다른 변화의 물결을 일으켰다. 왕실 중심의 의례 체계가 정비되었고 왕족과 귀족을 구분짓는 예법 또한 마련되기 시작했다. 왕의 권위는 신격화되며 정치적 상징으로서의 마립간이라는 칭호는 더욱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졌다. 신라라는 국가의 중심축이 점차 김씨 왕실로 옮겨가는 흐름 속에서 백성들 역시 김씨 왕가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게 되었다. 농민과 장인들 사이에서도 왕의 피는 하늘이 내린 것이라는 말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이는 자연스레 왕실의 권위를 뒷받침하는 민심의 기반이 되었다. 이 시기는 단순히 한 왕의 유언이 남겨진 시대가 아니었다. 뇌물의 결정은 신라라는 고대 국가가 왕조 국가로 이행하는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과거 사로국 시절 6마을의 협의체적 구조에서 이제는 중앙 집권 체제를 향해 나아가는 신라의 진화가 시작된 것이다. 뇌물 마립간은 결국 생을 마감하며 고요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그의 결정은 이후 500여 년 넘게 이어질 김씨 왕조의 뿌리가 되었다. 그가 남긴 유산은 단지 혈통이 아닌 왕조의 정통성과 국가의 중심이라는 개념 그 자체였다. 신라는 이제 자신의 뿌리를 되물으며 성장하는 왕조 국가로 발돋움하기 시작했다. 김씨 왕조의 불멸의 씨앗은 그렇게 역사 속에 깊숙이 뿌리를 내렸다.